한국의 한 가정집.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치는 외국인 여성 앞으로 그녀의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여성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회사가 소리소문 없이 없어지기도 했는데요. 저 역시도 전염병의 여파로 인해 가장 행복해야 할 20대 중반을 온전히 버티는 데에만 급급해하며 보내게 되었죠. 아마 한국에 가지 않고 계속 미국에 남아 있었다면 4년 전 힘듦을 지금까지도 겪었을 수도 있고요. 는 텍사스주 근처에 있는 안토니오 지역의 작은 잡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했을 당시만 해도 전염병의 여파가 심해 사람뿐 아니라 기업들조차 두려움에 떨 때였어요.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뽑기는커녕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계약직으로 취업이 됐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주변 친구들만 해도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트 캐셔 일이나 단순 노동에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그것마저도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 궁핍을 겪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 가져오는 성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도 될 수 있었기에 취업을 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려 노력했네요. 이 때문인지 작은 규모의 잡지 회사임에도 제가 도맡아 발행한 패션 잡지는 SNS를 통해 20대층의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정규직이 될 거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만큼 성과를 낸 직원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도 정규직 심사가 한 달 남았을 시점에 책임 매니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대기업의 잡지를 그대로 카피를 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계약직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바로 재취업을 했어야 하지만 차마 다시 취업할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다른 회사에서도 필요할 때만 써먹고 연봉을 올려주기 싫어서 내쫓아낼 수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재취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미국에 거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다는 자유로움을 강조한 미국이 사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간관계 중심적인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맡은 일도 잘하고 사교성이 좋아 업계 관계자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단지 업계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좋은 곳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업계 관계자들과 친분이 없다면 계속 다른 직원의 그림자가 되어 일만 할 뿐이었죠. 아무런 성과도 없이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친분 중시적인 문화에 질린 저는 결국 한국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는 않았지만 몇 번의 여행과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한국만큼 유학을 가기 좋은 나라는 찾기가 힘들었으니까요. 한국만큼 외국인들에게 관대하면서 생활 환경권이 쾌적한 나라도 보기 드물었고요. 그렇게 저는 깊은 고민과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거쳐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제가 고를 수 있는 나라 중 한국이 제일 좋은 선택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비행기에 올라타자 겁이 나긴 했네요. 서울과 제주도로 떠났던 여행은 무척이나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짧게 여행을 떠나는 것과 그 나라에 정착해 사는 것은 아예 별개의 문제잖아요. 더군다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류 준비만 끝낸 채 한국으로 떠난 저의 한국어 실력은 형편없었기 때문에 걱정은 배가 되어 어깨를 짓눌렀어요. 한국어라도 잘한다면 영어 과외를 하거나 통역 1등으로 경제적인 것을 책임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끙끙 앓던 고민은 대학원에 가자마자 허무할 만큼 쉽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모두 친구들 덕분이었죠. 대학원에 입학 후 처음 있는 조별과제에 긴장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함께 과제를 진행하게 된 친구들은 모두 미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 실력이 원어민 못지않게 유창하더라고요. 덕분에 조별과제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중한 친구들까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빠르게 적응한 것은 다 조별과제를 함께한 친구들 덕분이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소위 말하는 서울 토박이인 친구들은 외국인인 저는 절대로 모르는 서울의 명소들을 구경시켜주며 자기 주변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저는 따로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저도 모르는 사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6개월 만에 어떻게 쓰기 어렵다고 못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냐면서요. 솔직히 안토니오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한국에 여행을 많이 왔기에 한국에서의 풍경에 크게 놀라거나 감명을 받는 일은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는 한국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외국인 중에서는 서울에 대해 잘 아는 편이라고 자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나서 깨닫게 되었죠. 한국이 살기 좋은 진짜 이유는 생활권이 잘 갖추어진 쾌적한 환경도 넘쳐나는 먹거리도 아닌 한국 사람들의 인심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만 해도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분들이 보이면 바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는 양해를 구한 뒤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요. 망설임 없이 바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원래 사람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물든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처음 보는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어색하던 저도 어느샌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시는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나서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드디어 한국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느끼게 된 계기나 다름없었고요. 한국인들과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후에는 친구의 권유로 영어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실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대학교 때 이후로 다시 과외를 하는 것은 무려 4년만 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운이 참 좋은 편이었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제게 과외를 받은 학생은 수업을 잘 따라와 주었을 뿐 아니라 토익 점수를 900점까지 올랐으니까요. 수업을 받은 학생은 제가 핵심 내용을 잘 집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한 덕분이라고 했지만 제가 한 건 단지 보조 역할밖에 없었기 때문에 뿌듯하기 그지없었네요. 성과를 낸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수업을 받은 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저의 영어 과외를 추천해 주셨고 이 덕분에 저는 꾸준하게 과외를 진행하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었답니다. 모두 수업을 열심히 들어준 학생들 덕분이었어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며 토익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영어 회화를 고민하는 직장인 분들이었기에 20대, 3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과외를 듣겠냐며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보통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무척이나 어려워하셨기에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무슨 이유로 영어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이 영어를 시작한 것은 온전히 딸들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따님 두 분은 국제 결혼을 하셨더군요. 이 때문에 따님들이 없을 때면 사위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고요. 보통 공부란 것이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한 법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머니의 태도는 100점에 가까우셨어요. 일주일에 4일을 꼬박꼬박 나와 공부를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어 공부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과외 수업을 받으셨기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알파벳도 모르시던 아주머니께서 처음으로 간단한 영어 문장을 구상하셨을 때는 아주머니뿐 아니라 저도 참 기뻤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는 것만큼 보람차고 즐거운 일은 없었거든요. 아주머니께서는 사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 곧장 저에게 달려와 고맙다며 꽃다발까지 안겨주셨어요. 처음으로 딸의 도움 없이 사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서요. 이후로 아주머니께서는 과외 수업을 받으러 오실 때면 양손 가득 반찬을 가져와 주셨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풍족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었고요. 아주머니께서 1년 동안 꾸준히 저에게 영어 과외를 받으셨고 이로 인해 저는 아주머니뿐 아니라 아주머니의 따님들과도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아주머니의 생신날 집에 초대되어 허물없이 생일상을 같이 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둘째 따님께서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남편과의 이혼 후 둘째 따님은 참 많이도 힘들어하셨기에 종종 집에 들러 위로를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을 갔다는 아주머니의 막내 아들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제가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첫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떨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유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정착할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영어 과외를 듣는다는 핑계로 아주머니에게 저의 연락처를 받아낸 아주머니의 아들은 한 달 내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게 연인으로 지낸 지 정확히 6개월 뒤 아주머니의 아들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요. 머리로는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에 정착해 쭉 산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가 아니면 2번 다시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확실해지자 저희는 곧바로 아주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아주머니께서는 국제 결혼을 2번이나 허락하신 데다가 저와는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셨기에 결혼을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요. 아주머니께서는 결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국제 결혼만큼은 안 된다면서요? 이것만으로도 당황스럽고 속상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이걸로는 부족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하셨어요. 제발 자기 아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헤어쳐 달라고요. 이쯤 되니 결혼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가족들의 남자가 좋다고 한들 반대를 이기면서까지 강행한 결혼이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고민하던 찰나 갑자기 찾아온 아이로 인해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반 아이에 대한 책임감 반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마음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듬직하고 자상하다며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친정아버지와 다른 가족분들과는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결혼식 내내 입을 꾹 다물고 계셨죠. 사회자는 어머니에게 며느리와 포옹을 하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마저도 거부를 하셨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와 잘 지내기 위해 매번 핑곗거리를 대며 시댁에 찾아가곤 했어요. 영어 공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다른 영어 선생을 구했다며 이마저도 거부를 하시는 통에 어쩔 도리가 없었네요. 그러다 어머니의 생신날을 맞아 제가 직접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미역국을 한술 뜨신 어머니께서는 인상을 찡그리며 요리를 누가 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했다고 대답하자 어머니께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화를 내셨어요. 왜 괜한 짓을 하냐고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큰 시누이나 작은 시누이가 요리를 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다시는 요리를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잘 지내려고 애쓰는 제 노력을 모두 모른 채 하시는 어머니에게 실망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임신 기간 내내 어머니를 찾아뵈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니에게 서운했으니까요. 내심 한편으로는 어머니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렸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어머니와 연락을 단절한 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고 저는 어느새 만삭에 가까워졌죠. 남편은 제가 만삭인 것을 고려해 일부러 해외 출장이 있는 일들은 다 거절을 하고 휴식계를 내려고 했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출장 기간 내내 남편은 혼자 남은 저를 걱정했지만 남편의 염려와는 달리 저는 무척이나 잘 지내고 있었네요. 대학교 친구들을 비롯해 시누이까지 심심할 날 없이 집에 방문하여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같이 병원도 가주었거든요. 대신 장을 봐서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요리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원래라면 119에 전화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처음 겪는 고통에 머리가 새하얘졌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릿속에는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친정아버지나 남편도 아닌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곧장 제 상황을 알리며 엉엉 울기까지 했네요. 전화가 끊긴 후 배를 부여잡고 소파에서 끙끙 앓고 있자 10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요. 오밤중에 그것도 다급하게 전화를 한 것이 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놀란 모양이었어요. 제 상태를 확인한 어머니께서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체구가 작으신 어머니께서 거의 저를 업다시피 하며 구급차로 달려갔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빠른 처지 덕분에 저는 무사히 딸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낳은 것을 알리자 남편과 친정아버지는 당장 한국에 달려오겠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계속 제 옆을 지키고 계셨죠. 솔직히 수술이 끝난 후 어머니께서는 집에 가실 줄 알았어요. 아직 남편이 오지는 않았지만 시누이들이 도와주겠다며 자처를 하고 병원을 찾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시누이들의 아이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병원에서 내쫓으셨어요. 아이도 낳아보지 않았으면서 괜히 저를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요.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직접 밥을 떠먹여주시며 옆에서 몸조리하는 것을 도와주셨네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셨던 터라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자니 왈칵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제가 많이 노력할 테니 이전처럼 잘 지내자고요.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제 부탁에 마음에 동했다는 걸 말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염병의 여파로 산후조리원에서는 남편을 제외한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몸조리는 잘하고 있는지 안부 문자를 보내오셨기에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네요. 2주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시누이들은 집을 파티장처럼 꾸며주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꽃다발과 편지를 건네주시더군요. 안방에 들어가 편지를 확인하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영어로 편지를 써주셨거든요. 결혼을 반대한 것에 대한 사과로 시작한 편지에는 먼저 잘 지내고 싶다. 말을 해주어 고맙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저를 냉대했는지도요. 이혼을 하고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처럼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둘째 사위를 보며 어머니께서는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해요. 저 또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언제라도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 일부러 거리를 유지했던 것이었고요. 언제라도 아무 말 없이 이혼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갈까 봐요. 편지를 다 읽은 후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몰랐던 시어머니의 진심을 모두 알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편지를 읽고 나와 어머니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눈물 바다를 만들었던 것이 벌써 1년 전 일인에도 딸아이의 생일날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곤 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며느리는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딸처럼 보듬어주려 노력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요. 더불어 고향인 미국에서조차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던 저에게 가족애를 느끼게 해준 한국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한국의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움과 박탈감을 느끼며 힘든 나날을 보냈을 테니까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